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후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만큼은 사과와 승복 약속을 듣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느니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느니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증거로 밝혀졌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의 한때라도 대통령이었다면 마지막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 내가 잘못 알았다. 여러분도 그 말 믿지 마라. 나처럼 패가망신한다. 이런 말 꼭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 변호인 인터뷰를 보면요. 대통령이 직접 쓴 원고에는 자신이 탄핵당할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부도덕했나 아니면 권력을 탐했나 둘 다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탄핵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막판에 임기 단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구질구질한 스타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인터뷰대로 대통령이 정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엄은 잘못됐다, 결과에 승복한다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판결문에 통진당 간첩 음모론까지 늘어놓은 대통령 측 변호인들을 보니 오늘도 원하는 말을 들려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오늘 대통령의 최후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최후 변론은 잠시 뒤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93.4대 1 일반 방청 경쟁률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은 조금 전에 최후 변론을 위해서 도착을 했고요.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헌재 바깥에서는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과격한 말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3,600, 3,800, 지금은 4,000명 넘는 경찰력을 배치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그만큼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네, 점점 더 이 강성 지지층의 극단적 상황들이 조금 더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구속영장 발부됐던 그 밤에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이 정말로 다양한 시위, 집회 현장을 다 경험했지만 적어도 법원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이런 침탈 행위가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 못했기 때문에 조금 경비를 아마 그거에 미처 대비를 제대로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경찰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거고 오늘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저는 이제 선고 날이 더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3월 한 십며칠 중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일과 마찬가지로 가포 비상령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비도 물론 강화해야 되고 지금 문영배 소장 대행에 대한 이제 그 재판관 신변 보호 조치하고 있는데 아마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한 신변 조치도 다 들어가고 강화한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또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서부지법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헌재를 공격하자. 계속 그 모의하고 공격하고 이 폭동을 선동하고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실제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건들이 많아서 경찰에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한 60건 정도의 지금 수사도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찰도 긴장하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금 준비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그 피청구인의 발언을 통해서 정말 이런 극단적 행위는 자제시키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는 게 정말 좋겠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극단적인 의사표시와 정치적인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구분이 돼야겠죠? 당연하죠. 지금 헌법재판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일정 방향으로 편향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론이 나왔을 때 이것이 본인의 의견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시하는 쪽으로 돼야지 물리적 폭력이 행사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합니다. 그 악법이 왜 법인지를 알려야 후에 그 똑같은 악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갈등의 마지막 종결자라는 측면에서 예. 그 결론을 존중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과정에서는 이런 상황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을 내렸을 때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관련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철저히 준비해서 일말의 어떤 안전사고 없이 준비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최종 변론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증거조사가 있었고요. 종합변론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측, 대통령 측 약 2시간씩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 뒤에 최후 진술, 최후 변론이라고 하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장 자격으로 하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 이런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제한이 없다는 게 맞는 거죠? 예, 그 헌법재판소가 아예 제한하지 않겠다고 공표를 했으니까 제한 없이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앞에 증거조사를 왜 갑자기 하느냐라고 이제 의문시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 증거조사는 지난번 2월 20일 이후에 당사자들이 새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아마 간단히 진행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 뒤 이어서 이제 양측의 종합변론이 진행이 될 텐데 종합변론의 이제 핵심적인 쟁점으로 언론에서는 5가지를 꼽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3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그다음에 포고령 내용의 위헌 위법성,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 계엄 해제를 무력에 의해서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이고요. 네. 기타 나머지 선관위 그 접수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체포였는지 여부는 어떤 부차적인 어떤 곁가지의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핵심 쟁점으로 나눠서 양측이 변론을 하고 그 후에 이어서 이제 소추인 측에서는 법사위원장이 최후 진술을 하고 피소추인 윤석열 씨의 최후 진술로서 이제 재판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갔습니다. 예, 그 시간이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마지막 변론에서 최후 변론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인데 여론에선 크게 2가지를 일단 요구는 하고 있어요. 사과, 승복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네. 같은 의견이세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사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우리 헌정사에서 쿠데타는 몇 번 일어났습니다만 그거는 사실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탄찰하기 위한 쿠데타였고 이른바 친위 쿠데타, 이미 정권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헌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친위 쿠데타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짧은 시간 내에 그 진압은 됐습니다만 진압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군인들이 그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헌정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시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통렬한 반성과 사죄가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말로 그 내용이 포함이 될지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지금까지의 태도를 더 반복하는 아니면 또 이상한 그 이른바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군중들을 더 자극하거나 아니면 그 탄핵 반대 집회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이른바
땔감을 제공하기 위한 최후 변론이 돼서는 현직 대통령의 위치에서 국민의 분열상을 더 가중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뭐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염려가 됩니다. 네, 그런 염려가 나오는 이유가 오늘 한 조간신문의 대통령 측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당할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이고요. 부도덕했나 권력을 탐했나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탄핵에 주관적 거부감이 있다라고 했고요. 조기 퇴진설이나 임기 단축 꺼낼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구질구질한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답변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요. 그래서 사과와 승복이라는 발언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구질구질한 스타일을 계속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에도 업무가 정지된 뒤에 헌재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매우 구질구질한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했었죠. 구질구질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다, 인원이다 이런 걸로 얼마나 공방을 했습니까? 정말 말을 하기에도 민망하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기가 차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호수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격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또 야당 탓을 하고 계엄의 불가피성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저희가 정말 너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 상황들이 구질구질한 게 아니면 도대체 구질구질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입증해 보일 것인지 예. 오늘 최후 진술에서 그렇다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극단적인 이 지지층들을 자제시키면서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무이자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구질구질하지 않은지 오늘 이따 저녁 늦게나 이루어질 것 같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당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10차례 변론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했던 얘기는 본인이 이번에 행했던 계엄은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행사한 것이고 그것이 야당의 일종의 경고성이었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된 준장을 최종 의견 진술에서 바꿀 가능성은 적겠죠. 그리고 내란 프레임에 본인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 내란 프레임에 걸려서 이것이 탄핵 사유로까지 연결이 됐지만 실제 본인이 했었던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말에는 이런 내용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개월간 국정 공백이 있었고 국론이 분열됐고 여권 내에서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한다는 메시지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론 분열과 관련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기각이 돼서 업무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본인이 어떤 식의 정치적 로드맵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기각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메시지까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사과도 사과지만 승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장에서 지금 불복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광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 예,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요약해보자면 3중독, 즉 알코올 중독, 유튜브 중독, 권력 중독에 빠진 윤석열 씨가 산망, 즉 망상에 빠져서 내란이라는 망동을 하고도 국회와 국민을 계모하기 위한 계엄 수요였다는 망발을 이어오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을 자신의 거짓말의 향연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에 극우 세력이 부하 내동해서 급기야는 법원까지 침입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저질러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그 정부가 수립된 역사상 가장 백해무익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역사에 그래도 죄를 씻고 싶다면 정상적인 언행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뭐 승복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러한 언행은 지금까지 언행에 비춰봐서 기대하기 어려울 텐데요. 이런 상태로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고 탄핵 결정이 된다면 적어도 극우 세력들은 지금까지의 망동을 마치 그 거짓말 윤석열 씨의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계속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쪽은 벌써부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조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제 탄핵 결정이 되고 대선 국면이 접어든다면 지금까지의 스탠스는 접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사로잡아야 될 텐데 지금까지의 태도라면 중도층이 전부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는 지금 이제 마지막 날 탄핵 결정이 된다면 이제 극우파의 이제 준동이 가장 문제가 될 텐데 이 점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씨가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종료가 됐다는 소식 막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뒤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최후 변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 뒤에 또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죠. 김용남 의원님은 앞서 땔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게 사실 특히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제가 오늘 피청구인의 최후 변론에 통렬한 반성과 사죄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보다는 사실은 승복을 안 하겠다든지 아니면 승복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 결심 이후에 헌재 최종 결정까지 그리고 결정 직후 다소간 이른바 광장에서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부지방법원에서의 폭동에 대해서 수십 명의 구속자가 나면서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단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는 않도록 또 법의 집행자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예측하기에도 광장의 혼란은 좀 예상이 됩니다만 정치권은 빠르게 특히 헌재의 결정이 나면 아주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은 정치권에서는 잊어버릴 겁니다.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식으로 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당내 경선과 최종적인 본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정치권은 그냥 대선 준비와 대선을 치르면서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피청구인 본인의 바람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특히 집권 여당에서도 빠르게 잊혀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친윤계 의원들로 불리는 인사들이 헌재를 찾았고 여당 의명 10여 명이 마지막 탄핵 변론을 직접 방청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요. 그리고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기각 혹은 각하되기를 원한다,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로 제가 기억하는데 진솔한 대국민 사과나 심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특히 전국 불안정에 대한 점을 포함시켜서 변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변론은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따라서 그 시점이 결정이 되겠죠. 밤 새지는 않을 거고요. 무제한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죠. 피청구인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뭐 40분 준비했다, 뭐 아니다 2시간이다, 좀 더 할 거다 이런 뭐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들로서는 지난번에 뭐 3분 더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줬다고 또 아우성이고 그것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정말 그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다 겪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마음껏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치로 봤을 때 말을 길게 할수록 본인이 스텝이 꼬여가지고 스스로 자백하는 결과도 있었고요. 이를테면 선관위 그거 내가 시켰다, 침탈하는 거, 군인 내가 보냈다, 뭐 이런 것들은 자백 아닙니까? 그 위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자백 같은 거였기 때문에 길게 말할수록 아마 본인에게 불리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만은 친윤들이 뭐 기각이다, 뭐 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그런 외침도 오늘은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정권이 이렇게 이 폭망한 데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각하, 기각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와중에 이제 언제쯤 급편침 할까? 조기 대선은 불을 보듯 뻔한데 언제쯤 급편침 할까 우리가 생각해 봤었는데 아마 요 선고가 날 때쯤 혹은 뭐 이제 마지막 변론 할 때쯤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은 했습니다만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씩 말이 뉘앙스가 바뀌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국민 사과는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인 즉슨 조기 대선은 명약관화한데 당의 숨통까지 끊지는 마세요.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조차 안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체리따봉 받았던 친구로서 아마 그거는 부탁하는 차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에 걸린 시간이 3시간 12분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6시간 17분이 걸린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선고까지 걸린 날짜는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보름 걸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그래서 11일에서 14일, 약 2주 정도 걸렸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달력을 펴놓고 세보니까 3월 8일에서, 근데 3월 8일은 주말이죠. 3월 11일, 화요일 정도가 눈에 띄는데 어떻게들 보세요? 일단 김영현 의원님. 네, 저는 그 선고를 언제 하느냐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일 결례심하고 11일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쟁점을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탄핵 심판 사유의 쟁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 이 사건보다는. 그런 걸 감안하면 저 11일보다는 좀 단축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건의 어떤 사이즈로 보게 되면 한 10일 이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어떤 그 노력을 투입을 한다면 10일 이내에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변론 마치면 선고는 며칠 하겠습니다. 며칠 날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되나요? 그거는 아마 전에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도 그렇고 그 선고기를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정을 안 하는 이유는 만일에 선고기를 지정을 하게 되면 선고기일 때까지 지금부터 선고기일 때까지 찬성파와 반대파의 이제 세결집이 이루어질 테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그 피곤해지기 때문에 극심한 혼란이 생기겠네요. 예. 그래서 그 극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전례에 따라서 2, 3일 전에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할 것 같습니다. 2, 3일 전에요. 그러면 선고일이 예를 들어서 3월 11일이라고 하면 3월 9일이나 10일 혹은 뭐 8일, 9일 이 정도에 3일 뒤에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네요. 언제쯤으로 보세요? 저는 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경우에 그 탄핵 소추로부터 탄핵 결정이 나기까지 대략 90일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91일 정도 소요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여당 쪽에서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천천히 해라, 최대한 뭐 절차를 보장하라는 주장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심판기일이 연장이 돼서 사실상 2회 이상 연장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탄핵 사건이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90일을 따지면 3월 대략 13일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예상해 보는데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결심 이후에 앞으로 평의를 하면서 합의가 얼마나 빨리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결정문 작성에 필요한 며칠을 더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3월 11일, 13일, 18일 그 세 날 중에 하루 정도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추후에 예.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저도 종합적인 일정을 고려하면 정말 빠르게 진행되면 3월 11일에 가능할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3월 18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평의가 10차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달력을 보다 보면요.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고 3월 3일이 또 대체 공휴일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평의를 실질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날짜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3월 10일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평의를 해도 9일밖에 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재판관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분들의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있을 때 평의를 통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물리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조금 늦은 시점인 3월 18일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3월 봅니다. 18일이요. 마지막으로 김유정 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게 대선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5월 초에는 긴 기간 동안의 연휴가 있고 그런 문제까지 헌재에서 고려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전망이십니까? 이제 투표율 생각하고 이런 것까지를 아주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고려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거의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저희가 5월 10일, 9일이었나요? 10일이었나요? 대선 치렀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평의가 이제 더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의를 몇 차례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선고 날짜도 거기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견이 많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미 위헌 위법인 상황들은 다 대체로 드러나 있고 재판관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 심중에 이 결론은 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감안하면 3월 한 11일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대선 투표율, 우리 국민들이 미리 아마 그 긴 연휴에 예약하고 어디 여행 가실 준비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휴가를 반납하겠다 이런 분도 많을 것 같아서 네. 그것까지 그렇게 엄청난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3월 한 11일 정도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